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한국 최고의 채권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자 인사이트 시간이 여러분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최고의 채권 전문가 박종현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찍고 있는 거는 한국의 금통위가 이제 열리기 바로 직전인데요. 네. 자, 8월 달에 금리 올린다는 분이 예. 꽤 많고, 또 아니면 10월 달에 올린다 하시는 분이 꽤 많은데, 우리 박 박사님 어떻게 보실까요? 아마도 8월 금통위 때는 금리를 올렸었지 않았을까. 네. 한 25bp 정도 금리를 올렸을 것 같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는 네. 그렇게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그 대출 많이 막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신용대출 뭐 2배씩 나가던 거, 무조건 소득 수준 1배 이내로 해라. 막 이렇게 하는 거 보건데, 사람들이 이거 금리 10월 달에 올리려고 사전 정지 작업한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건 아무래도 다른 쪽에 심각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금리 정책이라는 게 그래요. 항상 금리를 올릴 때도 득실이 있고 네. 금리를 내릴 때도 득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0.5%입니다. 네. 사상 최저 그렇죠. 수준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한 4% 정도 돼요. 물론 저는 그보단 조금 낮을 걸로 봅니다. 네. 최근에 특히 코로나도 다시 좀 악화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내년도 또 전망치가 한국은행 추산으로 한 3%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한 2% 정도 전후일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물론 작년이 마이너스 성장이긴 했지만 네. 올해 4%, 내년도 3% 그러면 잠재 성장률을 이제 2년 연속 웃도는 정도이고 네. 또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코스피 3000 시대를 그렇죠. 지금 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활발하고 그게 심각한 거죠. 예. 그러면 누가 봐도 기준금리 0.5%는 너무 과한 거예요. 너무 과하게 낮은 거예요. 어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위기라고 하는 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때 워낙 위중하니까 네. 응급 환자한테는 뭐 별의별 네. 무슨 약도 다 쓰지 않겠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 정도의 위중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 빨리 그 당시에 썼던 과한 약도 좀 이렇게 줄여야 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하겠다고 몇 달 전부터 계속 이렇게 예고를 했었는데 최근에 델타 변이가 확 살아나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금리 인상 시기를 8월은 좀 너무 빠르지 않아? 네. 좀 지켜보고 다음번에 하는 게 낫지 않아?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생겼어요, 최근에. 맞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이미 시사한 지가 오래됐고 네. 지난 7월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나왔고 네. 어제 또 그 청와대에 뭐 이호승 정책 사무관인가 예. 하는 분이 또 약간 뭐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통화 정책의 중립성을 약간 훼손하는 그런 발언도 하셨는데 결국은 그건 뭐냐면 지금의 낮은 저금리가 부작용을 더 크게 키우고 있다는 얘기고 그 부작용의 가장 큰 핵심은 사실 부동산 시장, 자산 시장의 버블, 네. 금융 불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미리미리 이제 조정을 해 나가자는 건데 최근에 델타 변이가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네. 뭐 그래도 25bp 금리 인상을 못 올릴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네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못 올렸는데 다음번에 회의하려고 하는데 델타 변이가 계속 안 끝나면 어떻게 네. 할 거예요? 그럼 계속 가져갈 겁니까? 네. 차라리 지금 금리를 한번 올려놓고 그 이후에 상황을 저는 지켜보는 네. 게 훨씬 낫다라고 보고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도 네. 뭐 제가 그런 표현 썼는데 이 가위바위보 내기 해가지고 져가지고 딱밤을 맞아야 되는데 네. 우리 갓도기님 죄송합니다. 이거 한번 할게요. 이렇게 딱
때리면 네. 좋은데 이거 막 맞아. 지금 약간 눈이 찌그러졌어. 네네네. 아우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사실 더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정책 불확실성 차원에서 해소 차원에서도 그냥 깔끔하게 금리 인상 해주고 그 다음번에 추후 상황을 지켜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정책의 어떤 뭐 신뢰성이라든가 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되는 자산시장 또 금융시장 불균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는 늦추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 더 나쁘다. 예. 근데 그러면은 2번 올릴 수도 있다라는 설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8월에 금리를 올리면 연내 2번도 올릴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8월 그 금통 이후에 회의가 연내 10월, 11월 네. 2번이 남았으니까 네. 8월 인상하면 10월 한번 쉬고 그다음에 11월에 또 인상할 수 있겠네. 네. 이래서 사실은 이제 8월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8월에 인상했다고 해서 반드시 10월 쉬고 11월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네. 그거는 추후 경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면 되니까 저는 오히려 그래도 경기 여건이 조금은 받쳐주고 네. 그래도 뭔가 조금 경기가 살아나 있을 때 네. 금리를 한번 올려줘서 그 다음에 추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켜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번밖에 금리를 인상 안 할 거니까 8월 대신 10월에 하자. 네. 이거는 자칫 좀 실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의 모멘텀으로 보면 분명히 2, 4분기가 우리가 피크아웃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2분기가 경기의 지표상에서는 고점을 맞거든요. 네네. 2분기보다는 3분기가 낮아질 거고 4분기 갈수록 더 낮아질 거고 내년도 아마 1, 4분기, 2분기 초까지는 기저효과 때문에 떨어질 건데 네. 지금도 금리를 못 올리면 언제 할 거냐. 네. 할 거면 차라리 지금 하고 지켜보는 게 낫다. 네. 근데 만약에 확률은 좀 낮아 보입니다만 만약에 한 번 더 올리면 조금 심각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한 번 금리를 올리고 두 번째 금리를 올린다고 치면 이제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냥 나는 무조건 2번은 올려야 되겠어. 네. 이제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어차피 통화 정책이라는 게 미국식 표현으로 하게 되면 데이터 디펜던트잖아요.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일종의 이제 미세 조정을 하는 건데 네.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고도 여전히 금융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면 또 올려야 되겠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좀 분위기들을 보게 되면 네. 일단은 경기 모멘텀은 좀 꺾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물가도 지금 당장은 높지만 유가가 이미 77불 갔던 게 지금 63불, 65불 이렇단 말이에요. 네. 그럼 분명히 시간 지나면 물가 상승률도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이거는 사실 좀 약간 민감한 문제라서 조심스럽게 발언해야 될 것 같은데 은행에서 대출을 지금 막고 있잖아요. 대출 뭐 신용대출 1배 이하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예. 근데 NH는 아예 그냥 샷다운 해버리고. 그 대출 계획하셨던 분들 되게 황당할 것 같아요. 아파트 사야 되는데 중도금 여기서 대출 받아서 살라고 그러는데 안 줘? 이러면 좀 황당하죠. 근데 어쨌든 뭐 지금 금융위에서 워낙 가장 이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로 지금 가계 네. 부채를 꼽고 계시고 사실 저도 그 부분에선 동의는 하는데 네. 모르겠어요. 방법론은 뭐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는 저는 조금은 다른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 가계 부채 문제도 이렇게 실제 총량 규제로 제어를 한다고 하면 굳이 경기 여건 무관하게 반드시 2번 인상을 해야만 할 거냐? 네네. 저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겠냐. 만약에 두 번째 금리 인상을 한다면 경기가 충분히 좋아지고 네. 뭔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 상황이니까 할 거지 그냥 막무가내로 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그러면은 지금 뭐 2번 얘기까지 나오게 된 근원적인 것 중에 하나는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특별히 이제 가계부채를 일으키는 최근의 요인은 뭐 MZ세대의 신용대출. 우리 너무 급증하고 있다. 이런 건데 뭐 GDP 대비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지금 현재 한국의 대출 상황이 조금 우려를 할 정도로 지금 정말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뭐 부동산 담보 대출은 뭐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예, 다른 대출도 대출 총량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는 좀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이런 상황이 맞는 건가요? 상대적인 것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우선 원제로 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네. 그 이후에 글로벌리 전체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디레버리지가 네.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만 음흠. 가계부채가 줄지 않고 그냥 횡보를 했습니다. 음흠. 그러면서 사실은 제대로 된 조정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코로나 이전부터 네. 부동산 가격이 계속 그렇죠, 오르다 올랐죠. 보니까
가계부채가 2008년 금융위기 전후에서 크게 늘었다가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다가 지금 다시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GDP 대비 가계부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거의 100%에 지금 뭐 육박했던가 넘었던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들이 약간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의 그 분석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증가할 때 소비도 같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채를 늘린다는 거는 예를 들면 약간 투자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집을 샀든 뭘 투자를 했든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제 상승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소비할 수 있는 여력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율과 민간 소비 증가율이 코릴레이션을 보면 한 0.7, 그러니까 70% 이상 정도 양의 관계였어요. 근데 그 관계가 2018년인가? 그때부터 지금 꺾이기 시작해서 반대로 가고 있어요. 아, 부채가 늘어도 소비가 안 늘어? 소비가 안 느는 게 아니라 소비가 줍니다, 오히려. 그 얘기는 뭐냐면 부채가 너무 많아서 이자 갚느라고 돈을 못 쓰는구나. 최근에 가계부채가 늘어난 부분은 이제는 안 좋은 부채라는 거죠. 오히려 줄여야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 빚을 너무 많이 지니까 이제는 소비의 여력도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근데 사실 이해는 되죠. 왜 부채가 늘었겠어요?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나 진짜 뭐 좀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이거 민감해가지고 열받거든요. 이게 정책이 이게. 제가 풀어드릴게요. 공급이 너무 적어서 공급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문제는 그냥 경제의 기본적인 관점과 논리로 보면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냉정하게 보려고 하는데 저는 서울 주민이 아니니까 그 편하게 남 보듯이 보면 공급이 조금 더 늘었어야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사실은 올해 뭐 지금 2, 4분기나 이럴 때는 집값이 오히려 뭐 뉴질랜드 이런 데는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 안 올랐다 이러지만 사실 그 전 2년 동안에 보면 왜 올랐느냐 따져보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냉정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패닉 바잉이라는 걸 쓰잖아요. 저도 사실은 좀 그랬었는데 제가 집은 저는 2006년도에 샀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왼쪽 귀에 집을 샀고요. 여기 정수리까지 한 6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6개월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맞고 요게 오른쪽 팔꿈치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 이러다가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집값보다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 내가 대출 받은 돈만큼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거의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지금은 다 회복하고 그보다 훨씬 더 올랐죠. 근데 이제 제가 왜 2006년도에 집을 샀냐면 그때 저는 지금 내가 집을 못 사면 영원히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은 계속 올라요.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 정부가 뭔 얘기를 했냐면 이제 대출을 막겠대요. 노무현 정부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은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나 대출을 받고 싶은데 내 대출도 이제 못 받게 해?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영끌을 저도 그때 했어요. 그래서 뭐 사돈에 뭐 팔촌에 뭐 하여튼 모든 도움을 다 받아서 집을 겨우 샀더니만 6개월 행복하고 그 뒤로 이제 정말 힘든 시간을 몇 년을 보냈는데 최근에 집을 사는 2030 세대, 3040 세대 이 후배 세대들의 그 이런 멘탈리티? 집에 대한 매수세가 제가 2006년도에 느꼈던 아마 그런 공포감이지 않았을까. 그렇지. 이제 끝났다. 요번에 참여 못하면 난 내 인생 내 인생에 집은 없다. 근데 이제 그런 공포감을 줄여줄 수 있는 게 향후에 충분한 공급이 있을 겁니다. 라는 어떤 그 예상이 있으면 그러면 그래 이거는 내가 봐도 아니지. 내가 참으면 다음번에 좀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겠지라는 희망이 생길 텐데 지금 공급 확대가 잘 안 보이니까 지금 이러고 있지 않냐. 좀 안타까운 거고. 올해부터 늘어나요. 올해부터요? 올해부터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 늘어납니까? 근데 서울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갑자기 부동산 쪽 얘기긴 한데. 저도 뭐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급이 늘어나서 전체 집값의 평균 값은 앞으로 한 2024년에서 25년에는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 주요 지역의 가격이 떨어질까? 그거는 저 인정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요즘 뭐 3기 신도시 아마 뭐 예비 청약인가 사전 청약인가 미리 그러니까 청약을 사전하는 것도 뭐 하시나 본데 없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겠지만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공급이 되지 않으면 좀 쉽지는 않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네. 이제 금리를 보고 매크로를 보고 그를 기반해서 이제 금융시장에 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네. 최근에 가계대출이 늘어난 부분들이 소비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규제 당국도 어쩔 수 없이 뭐 총량 규제든 금리 인상이든 통해서 뭔가 좀 네. 억제하려고 하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질문 누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 한번 올린다고 해서 가계부채 문제가 좀 진정되고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잡히겠습니까? 네. 라고 물어보시면 그걸 금리로 잡겠다고 치면 한 번 갖고는 택도 없겠죠. 그렇죠. 한 4-5번 올려야죠. 네, 4-5번 올려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우리 경제가 버티지를 못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으니 금리를 한 번은 올려놓고 그 이후에 추가 상황을 아마 지켜보는 정도의 네. 스탠스를 한국은행은 취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저는 일단 8월 인상은 본다. 이 얘기를 하려고 좀 이렇게 길어졌네요. 그 지금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금리 한 번 올리는 거, 이게 뭐 8월이든 10월이든 한 번 올리는 것과 네. 대출 총량 규제를 지금 진행을 하는 거. 네네. 그리고 이제 공급까지 이루어지는 거네요. 공급도 이제 같이 하려.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제 기존의 정책 스탠스가 수요 억제에서 약간 공급 확대로 조금은 이제 전환을 하긴 하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저희 채널 분들한테 그래서 슬쩍슬쩍 쌉니다 이렇게 슬쩍 힌트를 주는 게 그런 건데 제가 이제 현장 조사를 조금 해보면 정지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실제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한 바로 말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말뚝? 우리는 이제 단층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빌딩을 짓잖아요. 아파트든. 그럼 말뚝을 박아야 되거든요. 땅을 판 다음에 말뚝을 박아야 돼요. 네네. 콘크리트 말뚝. 그 말뚝 가격이 예전에 그 공급이 많았을 때 말뚝 가격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보건데 이제 공급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필드에서는 앞으로 공급이 계속 있을 거라고 봐서 관련된 산업이 되게 활발하게 움직여요. 전방 쪽. 건설의 전방 쪽 산업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요게 이제 2-3년 연결이 되는지에 따라서 건설의 이제 중심이 되는 건설 회사들의 실적이 결정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저도 질문 하나. 그럼 어떻게 건설주나 건자재주 지금 건자재는 좀 후방이고요. 건설과 전방이 지금 쌉니다. 뭐 시멘트주 뭐 이런 거. 시멘트는 완전 전방이고요. 완전 전방이고, 근데 그 가격이 좀 올랐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아까 말뚝 회사도 보면은 말뚝 회사의 가격은 지금 최고가인데 이쪽에서 걱정하고 있는 게 시멘트가 오르면 원가가 올라서 우리 마진 축소돼요. 이런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멘트 값도 오를 가능성은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석을 해보니까 미확정인데 내년과 후년까지 공급 정책이 유지가 된다고 본다면 예를 들자면 40에서 50만 호 사이 또는 그 이상이 확정적으로 내년과 후년에 지어진다면 나중에 미분양 나서 자빠지더라도 과정 중에는 기대감이 한참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분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사실 올해 초부터 건설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했다가 조금 다시.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바닥치고 올라오는 게 그런 이제 공급 확대 정책으로 선회를 좀 반영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요즘에 또 부동산 대학원까지 다니고 있거든요. 공부의 열정이 끝이 없으십니다. 제가 대학원만 3개째 지금 다니고 있는데. 네. 왜냐면 이제 부동산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저희 쪽에서 같이 있는 분들, 이제 정말 필드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다 강세론자예요. 여전히. 부동산. 그렇죠. 주식도 그건 똑같은 것 같아요. 시장이 죽어도 주식에 있는 사람들은 주식을 좋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긍정적으로 봐야 투자할 수 있고 그래야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장 참여자로서 자기 시장을 좀 좋게 보려고 하는 바이어스가 있는 건 맞는데 이제 제가 강세론자라고 말씀했던 이유는 그분들이 보기에는 이거 쉽게 안 꺾일 것 같다. 이 공급 확대가 그렇게 원하는 곳에 적재적소에 이루어지는 게 잘 안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 저도 부동산에 대한 공부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이제 그런 분들의 얘기가 있다. 이렇게만 전언하고 부동산 얘기는 요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외로 지금 국내 금리 알아보다가 지금 금리와 부동산 쪽으로 넘어갔는데, 어찌되었건 이제 한국에서는 그 8월이든 10월이든 금리를 한번 올릴 것 같고, 이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금융의 불균형을 좀 잡기 위한 또 하나는 대출의 총량을 조금 규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번 정도 금리를 올릴 것이고
한번 금리를 올리고 나서 그다음 상황을 봐서 또 올릴지를 결정해야 될 건데 만약에 한 번 더 금리를 올린다고 시그널을 더 준다면 약간 충격을 받긴 하겠네요. 주식시장은 약간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만약에 2번 올린다고 하면. 이제 0.5%라고 하는 기준금리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사이클에서 바닥은 확실하고요. 예. 과거에도 보면은 어쨌든 금리를 내렸다가 또 올렸다가 뭐 또 그다음 위기 사이클에 내리고 이제 이렇게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도 얘기하는 게 통화 정책의 정상화. 즉 현재 기준금리 0.5%는 경제 여건 대비 과하게 완화적인 수준이니까 네. 흔히 말하는 중립적인 수준까지는 좀 갖다 놔야 되겠다.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멘트로 보면은 금리 뭐 한두 번 올린다 해서 뭐 이게 긴축은 아니지 않냐. 네. 여전히 완화 정도의 조정 정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금리 인상이 단발로 그치지는 않을 겁니다. 어허. 과거에도 금리 인상이 단발로 그친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그때를 제외하고는 금리를 한 번 올리면 몇 번은 더 올리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몇 번이 언제일 건지가 이제 중요한데 네. 저는 이제 경제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올해 2분기가 경기의 고점, 이 말하는 피크였고요. 내년도 한 상반기까지는 조금 모멘텀이 떨어지는 거는 좀 네. 기정사실인 것 같거든요. 네. 아마도 내년도 하반기 정도 가야 다시 또 금리 인상에 편안한 시기가 되지 않겠냐. 네. 저는 이제 올해 8월에 하고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한번 하는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올해 8월에 금리 인상을 8월이든 10월이든 인상을 하고 내년도 상반기 이내에 한 번을 더 한다고 한다면 저는 충격을 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경기 여건이 좋지 않은데 네. 그 와중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한다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금리 인상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건 분명히 자산 가격, 특히 주식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리와 경제의 상황, 관계, 그리고 또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 금리와 투자 시계열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박정윤 박사님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 금리 얘기 한번 네. 진행해 보도록 하죠. 물 건너 가시죠, 뭐. 예. 네, 물 건너. 네. 오늘은 물 안에서 놀았고, 네, 다음에는 물 건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정윤 박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